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한 뒤로 줄곧 며느리라는 자리를 열심히 지켜왔고 아들과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도 집에서 떡 케이크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팔며 살림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평생 남한테 나쁜 마음 먹은 적도 모난 소리 한 적도 없이 선하게 살아왔죠. 그렇게 살다 보면 가족도 복을 받고 제 삶도 유연하게 흘러갈 거라고 자신했어요. 옛말에 착한 끝은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해 동안 제 인생에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할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며 이런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분명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기막힌 멸시와 차별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 털어놓고 따끔한 조언 한마디 얻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처음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그 무렵 저희 집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이면 도시락을 챙겨 들고 출근했고 중학교에 갓 들어간 아들은 키가 부쩍 자라 어엿한 청소년의 모습을 갖춰갔죠. 저는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떡케이크 반죽을 안치고 주문이 들어온 만큼 정성껏 빚어 택배로 붙였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어도 식구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죠. 욕심부리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고프다고 밥부터 찾을 사람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더라고요. 조용히 저녁을 먹고 상을 물린 뒤에야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그 엄마가 얼마 전부터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니 오늘 대학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나 봐. 결과가 영 좋지 않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뭐?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가 안 좋으신데? 위에 혹이 있다고 해서 검사받은 건데 그게 단순한 혹이 아니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행주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평소에 대단히 살갑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어도 명색이 시어른이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은 온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 일쑤였고 저 역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연세도 적지 않으신 시어머니가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내실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에 생긴 병은 음식을 제대로 넘기기 어려워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말을 들으니 누군가 곁에서 끼니부터 약까지 일일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도 남편은 쉬이 잠들지 못하고 자꾸만 뒤척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런 남편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궁금한 얘기를 꺼내봤어요. 여보, 어머니 소식 아주버님한테도 말했지? 그쪽은 뭐래?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채 긴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형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많이 벌여놔서 도저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 하긴 그렇겠다. 어머니 건강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그렇지. 아, 답답해서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저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네는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으니 결국 가까이 사는 저희가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보다가 결심을 굳히고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여보, 어머니 우리가 모시자.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서 그 큰 병을 어떻게 견디시겠어. 항암치료 시작되면 곁에 누군가는 꼬박 붙어 있어야 할 거야. 남편은 흠칫 놀란 듯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에이, 당신 괜찮겠어?
한두 달도 아니고 항암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떡 만드는 일도 있는데 요즘 한창 주문 늘고 있다고 했잖아.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 우리 아니면 어머니 옆에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지금 돈이 문제야?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일이야 틈틈이 하면 되고.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가만히 제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나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맙다. 고마우면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 좀 도와. 알았지? 그렇게 저는 일부러 웃음으로 미안해할 남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대화가 오간 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합가하기로 했어요. 그 집이 훨씬 넓기도 했지만 몸도 안 좋은 어르신이 갑자기 환경을 바꾸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실 것 같더라고요. 정든 집을 정리하는 일도 중학생이 된 아들 전학 문제도 결코 간단치 않았지만 전 군말 없이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시댁으로 짐을 옮기던 날 어머니는 안방에 앉아 저희가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별 말씀은 없으셨죠.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텐데 워낙 말주변이 없으신 분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쉽긴 해도 서운한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합가한 첫날 밤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이부자리를 봐드리며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니고 부족하지만 입맛도 떨어지지 않으시게 잘 챙겨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원래 말씀이 많지 않고 무뚝뚝하신 분이 그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건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인사를 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방에 누워 가만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왕 모시기로 한 거 친정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돌봐드리자. 그날부터 제 하루는 온통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온 식구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 드실 죽을 끓이는 일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입맛이 뚝 떨어진다기에 한 술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전복죽이며 호박죽이며 날마다 다른 죽을 쏘았죠. 입안이 헐어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시는 날이면 멀건 미음이라도 한 숟갈씩 더 넣어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때는 차마 볼 수가 없어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고 토악질로 힘들어하시는 날이면 곁에 앉아 등을 쓸어드리며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네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가 치료를 받다 마음이 약해져 다 그만두고 싶다고 하실 때였습니다. 한 번은 링거를 맞다 말고 바늘을 빼려고 하시기에 얼른 손을 붙들고 사정하듯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발 힘내세요. 네? 어머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함께 넘기며 병을 이겨내려 노력했죠. 병원을 오가는 일도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일정에 맞춰 새벽같이 채비하고 진료가 늦어지는 날이면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틈틈이 밀려드는 떡케이크 주문을 소화해내야 했지만 저는 어머니 챙기는 일을 단 한 번도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맞추기 위해 동트기 전에 반죽을 앉혀놓고 병원에 다녀온 뒤 밤이 깊도록 작업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몸을 둘로 쪼개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차도를 보이시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고단함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했는지 가능한 일찍 퇴근해 말없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잠들기 전에 다리도 주물러주며 슬쩍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쩌려고. 걱정 마.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보면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으니까.
남편은 그런 저를 고마움과 미안함이 듬뿍 담긴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무뚝뚝하던 어머니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죽그릇을 말끔히 비우시고 가만히 제 손을 잡더니 이런 말씀도 하셨죠. 둘째야, 힘들지? 내가 너한테 참 못할 짓을 시키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당연히 저희가 옆에서 모셔야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내가 아파 보니 알겠다. 큰아들도 맏며느리도 다 필요 없어. 어미가 아파도 저희 먹고 살기 바빠서 코빼기도 한 번 안 비추잖니. 결국 이렇게 고생하는 건 너 하나뿐이구나. 그날따라 어머니가 저를 감동시키는 말씀을 골라서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코끝이 다시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병만 다 털고 일어나면 말이다. 이 집이며 내가 가진 거며 전부 너희한테 물려줄 거야. 내가 아파 보니 진짜 나를 생각하는 자식이 누군지 알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그런 거 바라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안다 알아.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거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득달같이 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으려고 노리거나 좋아서 어깨춤을 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시어머니의 그 마음과 말씀이 감사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짱짱하시던 어른이 아프시다 보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나 보네. 그리고 그동안의 고생이 헛된 건 아니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5해가 지나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쉬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말해주려던 담당 의사가 환한 얼굴로 시어머니 몸에서 더는 나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완치라는 두 글자를 내놓는 순간 전 그만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우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었겠어.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 어려운 병 이겨내시기가 쉬웠겠어. 하지만 저는 민망한 마음에 손살에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잘 버텨주신 덕분이지. 누가 뭐래도 가장 힘든 건 어머니셨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5년간 투병이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함께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쌌죠.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만감이 교차하시는지 말없이 착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말없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어요. 시어머니는 모처럼 입맛이 도신다며 제가 차린 반찬을 천천히 하나씩 다 드셨습니다. 아들도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모처럼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네요. 그렇게 저희에게도 비로소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듯했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고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한참을 안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편하게 받으실 분이 굳이 방문을 닫고 통화하시는 게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헌데 통화를 마치고 나으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얘들아, 잠깐 다 모여봐라. 할 말이 있다. 남편과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거실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운을 떼셨습니다. 너희 형이 다음 달에 들어온다는구나. 베트남 사업이 영 시원치 않아서 다 정리하고 식구들 데리고 한국으로 아예 들어온다고 하더라.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인지 눈이 휘둥그레졌죠. 형이 갑자기? 형 거기서 자리 잡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속이 상하지만 뭐 사업이라는 게 안 되면 얼른 접는 게 현명한 것 같더라. 한국 들어와서 다시 일거리를 찾아볼 모양이다. 저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버님네는 어디서 지내신대요? 당장 집은 구하셨대요? 그러자 어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답하셨어요. 집 구할 정신이 어디 있다니. 일단 이 집으로 들어올 거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분명 어머니 댁이긴 했지만 저희가 합가에 5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집이기도 했거든요. 형님네 네 식구가 갑자기 들어오면 한 지붕 아래 8명이 함께 지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조심스레 입을 열더군요. 엄마, 그럼 우린 어떡해요? 방 배치가 다 꼬일 텐데.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는 듯 하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셋은 지금 쓰는 방 옆 그 작은 방 있잖니? 거기로 옮겨라. 안방은 큰애 내외가 써야지. 내가 지금 너희 쓰는 방으로 옮겨서 안방 내주고 민석이 방은 큰애네 애들 둘이 쓰고. 네? 형한테 안방을 내줘요? 당연하지. 그래도 장남이 집안 기둥인데 어떻게 좁은 데서 지내라고 하니? 남편은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다시 물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민석이 방을 형네 애들 주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해요? 다 큰 애가 부모랑 방을 같이 쓰는 게 말이 돼요? 이제 고3 되는 애예요, 엄마. 그럼 어쩌니? 그쪽은 애가 둘이잖니. 성별이나 같으면 몰라. 민석이는 아들이고 걔들은 딸인데 다 큰 애들을 같이 재워? 정 싫으면 너희 애는 거실에서 자라고 해라. 사내에는 나중에 군대 가서 적응하려면 원래 어디서나 잘 자고 그래야 하는 거야.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작은 방이 어떤 건지를 떠올리니 황당했어요. 그 방은 원래 잡다한 물건을 쌓아두고 창고처럼 쓰던 골방이라 성인 혼자 생활하기에도 비좁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세 식구가 어떻게 지내라는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한창 공부해야 하는 애를 온 식구 북적거리는 거실에서 생활하라는 것도 어이없었고요. 어머님, 거기는 저희 셋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아요. 아시잖아요.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습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사는 거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옛날엔 한 방에 8식구, 10식구도 살았다.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별 수 있냐. 저는 너무 기가 막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년 동안 새벽마다 죽을 끓이고 병원을 모시고 다닌 그 시간들이 장남의 등장 한 번으로 없던 일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듯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둘째야, 너 그 떡 만드는 거 말이다. 부엌에서 그 일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이제 애들 들어오면 부엌은 맏며느리가 써야지. 뭐 그렇게 이것저것 갖다 놓고 어수선해서 못 쓴다. 그쯤 되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 부엌에서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떡케이크를 빚어 팔아왔는데 그 살림 미천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합가 전에는 마음껏 쓰라고 하셨던 주방이었는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마치 미리 다 생각해 놓기라도 하신 것처럼 막힘없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큰애가 들어오면 손윗사람이니까 둘째 네가 좀 알아서 처신해라. 살림이며 뭐며 큰애한테 다 넘겨주고 넌 옆에서 거들기만 해. 어른 모시는 자리는 본래 맏며느리 자리야. 저는 그 말씀에 정말이지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새벽잠을 줄여가며 어머니 약 한 번 거르지 않고 챙겨드렸는데 맏며느리가 온다는 소식에 저는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 야속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 완치 판정 받으셨어도 당분간은 몸관리 잘하셔야 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며 공부해보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형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 리도 없고.
그동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가 한 거고 이제 큰애가 들어오니까 제자리 찾아가는 거지. 아이 그만 편하게 쉬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그러니? 그동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느라 힘들었잖아. 네? 아이 어머님 저 그동안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거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의 억지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남편도 그 말씀엔 마음이 상하는지 갑자기 펄쩍 뛰며 끼어들더군요. 아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 정말 서운해요. 아이, 밤중에도 칙 펴놓고 졸면서도 위암에 좋다는 음식 공부만 한 사람한테.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그 말도 막아버리셨어요. 넌 가만히 있어. 고부 갈등이 이래서 생기는 거야. 눈치 없이 끼어들지 말고 알아들었으면 그만 일 봐라.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희 부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명 같은 집에 5년을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더부살이하는 객식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 누운 남편도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그런 남편에게 푸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거야? 투병하시는 동안은 낫기만 하면 우리한테 다 주겠다고 하시더니 그걸 바란 건 아니지만 형님 들어오신다는 한마디에 어쩜 저렇게 달라지셔? 나도 모르겠다. 장남이라고 워낙 형을 챙기시던 양반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그러게. 골방에서 우리 셋이 어떻게 지내? 민석이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아빠 엄마랑 한 방에서 자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남편은 한참을 끙끙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따로 집 구해서 나가자. 방법이 없어. 저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꾸역꾸역 이 집에 있을 필요 없잖아. 그동안 우리가 모셨으니 이제 형님네가 들어와서 모신다고 생각해야지. 무엇보다 민석이 때문이라도 그렇게는 못 살아. 마음을 굳히고 나니 한결 후련하긴 했지만 막상 결정을 실행에 옮기려니 속이 상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머니 모시는 일이 힘들었지만 전 그동안 어머니와 인간적으로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그날 새벽 전 부엌에 나와 어머니 죽을 끓이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 부엌에서 어머니를 위한 음식을 만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정작 어머니께는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의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허망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아침상을 앞에 두고 저는 어머니께 정중하게 간밤에 남편과 결정한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따로 집 구해서 나가려고요. 아주머님 내외 들어오시면 좁기도 하고 저희가 비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헌데 빈말로라도 한번 잡으실 줄 알았던 어머니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스치더니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낫겠다. 너희도 이제 너희 살림 챙겨야지. 그 한마디에 또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정성으로 어머니를 간병한 며느리가 나간다는데 한번 말려보지도 않으시는 모습에 제가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튿날부터 저희는 조용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모아둔 돈에 약간의 대출을 보태 작은 아파트를 겨우 하나 구했어요. 원래 합가하기 전에는 그래도 방 3개짜리 집에 살았는데 그동안 전셋값이 말도 못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좁고 낡은 집에 들어가야 했지만 새 식구가 마음 편히 2다리 뻗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죠. 얼마 후 이삿날이 되어 짐을 빼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사람을 붙잡진 못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조차 없으니 한없이 서운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자주 들를게요. 하지만 아쉬운 기색은커녕 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으신 채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가봐라. 그 말씀이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저는 안방을 나오면서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는 남편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짐을 실은 차를 뒤따라가며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괜히 눈치가 보여 조심스럽게 물었네요. 여보, 괜찮아? 솔직히 난 후련한 마음도 있어. 이제 늦잠도 자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 나도 아는데 그냥 엄마가 저렇게까지 매정하실 줄은 몰랐어. 맞이 필요 없다고 하실 땐 언제고 형네 식구 들어온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좋으실까? 아무리 좋아도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을 모르지 않는 저도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힘들게 견뎌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 그 허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부터 큰 며느리라면 껌뻑 죽는 시어머니가 저와 형님을 비교하실 건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비교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떨어져 사는 편이 모두에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울타리에 짐을 풀며 저는 가족들을 다독였어요. 자, 이제 또다시 우리 새 식구의 보금자리가 생긴 거야. 앞으로도 힘내서 각자 열심히 뜁시다. 그런 제 말에 남편도 애써 웃음 짓는 게 보이더군요. 아이도 새 방이 생겨서 좋다며 들뜬 표정을 지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든 우리 가족은 각자 자리에서 알아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무거운 짐 벗어던지고 편해졌다고 생각하자. 그날부터 저희는 시댁을 떠나 다시 세 사람만의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엌이지만 저도 다시 떡케이크 작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특별한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가도 형식적으로 안부만 주고받을 뿐 살가운 대화는 좀처럼 오가지 않았죠. 어머니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의 그 무뚝뚝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더군요. 남편이 가끔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정도가 다였어요. 베트남 사업을 접고 돌아온 아주버님 내외는 한국에서 다시 사업을 벌여보겠다며 이런저런 일에 손을 대는 모양이었는데 자세한 사정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며 전 그저 저희 세 식구 챙기는 일에만 묵묵히 매달리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는 제가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부산에 사는 친척 사촌동생의 결혼식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외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라 친정엄마가 꼭 내려와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마침 떡케이크 주문도 잠시 한가했던 터라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했죠. 여보, 나 부산 다녀올 동안 민석이 끼니 좀 잘 챙겨줘. 냉장고에 반찬 다 만들어 놨으니까 데우기만 하면 돼. 그래, 걱정하지 마. 이왕에 가는 거 재밌게 보내다 와. 그래서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잘 보고 오랜만에 만난 친정 식구들과 늦도록 회포를 풀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다음 날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KTX 안에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들판을 바라보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짧은 여정을 마치고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1톤 트럭이 서 있고 인부 두엇이 짐 보따리며 박스를 들고 분주히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포스가 이사를 가나 보다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짐들이 죄다 저희 집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지? 우리 집에 들어올 짐이 뭐가 있어? 저는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둘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거실 한복판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원래 이 집 주인이라도 되는 듯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전 깜짝 놀라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흘끗 쳐다보시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왔냐? 그 부산 갔다는 얘긴 들었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혹시 저 짐 어머님 짐이에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부가 안방으로 화장대를 들이는 소리가 쿵쿵 들려왔습니다. 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안방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이미 어머니의 옷가지며 친구며 익숙한 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두 박스가 아니라 살림살이 전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없는 사이에 아예 이삿짐을 다 옮겨 놓으신 거죠. 저는 서둘러 다시 밖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빨리 좀 들어와봐. 집에 어머니가 짐을 옮기고 계셔. 뭐? 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당신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민석이도 오늘 종일 도서관에 있는다고 하길래 오랜만에 낚시나 해볼까 하고 나왔지. 근데 엄마가 집에 오신다고 하시길래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들어가 계시라고 했어. 나도 서둘러 들어가는 길이고. 근데 짐이라니? 나도 몰라. 빨리 들어오기나 해. 알았어. 30분, 아니 20분이면 들어가.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다 날벼락 맞은 기분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닌 뻔히 제가 당황한 걸 아시면서도 그런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인부들이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 뒤에야 남편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와 저를 부엌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다가 내가 형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그게 사실은 엄마가 더는 그 집에 못 계시는 상황이라 여기로 오신 것 같아. 저는 놀란 마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왜 못 계셔? 형님네랑 같이 잘 사시잖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동안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숨겨왔던 사정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한국 들어와서 사업한다고 벌인 일이 다 망한 모양이야.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되는 척하더니 1년도 못 가서 다 엎어졌나 봐. 그러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엄마한테 손을 벌렸고. 뭐?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야? 그게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야. 엄마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형 사업자금을 대주셨대.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집값 대부분을 끌어다 썼더라고. 저는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입을 열려고 하니 말을 더듬게 되더라고요. 뭐야?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됐는데? 그게 결국 형이 그 돈마저 다 날려먹고 이자도 못 갚게 되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갔나 봐. 그래서 형네는 처가로 들어갔고 엄만 갈 데가 없어진 거지.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저를 붙잡았지만 전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짐을 다 싸들고 오셨다는 거야? 당신은 진짜 몰랐어?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난 그냥 형이 잘 사는 줄 알았지. 자존심 때문인지 나한텐 죽는 소리 안 했거든.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걸 알고 말도 안 꺼낸 거겠지. 개털 취급당한 게 오히려 다행이긴 하네. 우리까지 뜯어갈 생각을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말을 하면서도 너무 기가 막혀서 계속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아주버님네 사정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큰아들이 돌아온 뒤로 저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신 적이 없었고 명절에 인사가도 아무 내색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집까지 다 날리고 갈 곳이 없어지자 그제야 다시 저희를 떠올리신 거예요. 그것도 미리 양해 한마디 구하지 않으시고 온 가족이 집을 비운 그 짧은 순간에 기습적으로 짐을 들이신 겁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와 어머니를 향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사정이란 게 있는데 미리 한마디 의논이라도 해주셨어야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시더니 표정을 싹 바꾸며 절 노려보셨어요. 의논? 어미가 자식집 들어오는데 무슨 의논이 필요해? 다 늙은 어미가 갈 데가 없는데 그것도 자식한테 허락받아가며 들어와야 하냐? 부모 모시는 거야 자식의 기본적인 도리지.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더군요. 큰아들 온다는 소식에 5년이나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린 저희 가족은 골방에 밀어넣을 생각만 하신 분이 하실 말씀이 맞는 건가 싶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나간다는 사람 잡지도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던 분이 이제 와서 자식도리를 따지시다니 황당해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능한 큰 소리 내지 않으려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은 좁잖아요. 보시다시피 방도 2개고 민석이 입시가 코앞인데. 뭐야? 자식 때문에 오갈 곳 없는 시어미를 내치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오죽하면 너희 집에 들어왔겠니?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넌 짐이나 정리해라. 아까 인부들한테 안방에 있던 너희들 짐 대충 민석이 방으로 옮겨 놓으라고 했다. 뭐라고요? 전 얼른 달려가 아이 방을 열어봤다가 기겁했습니다. 짐을 놔둘 곳이 없어 그냥 어머니 집을 안방에 대충 넣어둔 줄 알았는데 안방 서랍과 옷장에 있던 저희 짐을 싹 빼서 아들 침대 위에 던져두고 저희 옷장까지 차지하셨더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화내려는 게 아니라 좁은 집이라 어머니 모실 방도 마땅치 않고 사정을 좀 알아야 저희도 준비라는 걸 하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엔 아랑곳 없이 거실을 둘러보시며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이까지 것도 살림이라고? 부엌 좀 봐라. 그러시며 행주며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넌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이 모양이야? 큰애는 살림을 얼마나 깔끔하게 한 줄 아니? 또 형님 얘기였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집을 날려먹고 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 밀고 들어오신 그 상황에서도 형님 얘기를 하신다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곁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거들어볼까 하는 눈치였지만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도서관에 갔던 아들이 돌아와 더는 말씨름을 할 상황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을 대충 여기저기 쑤셔넣고 거실에 이불을 편 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아들도 놀라긴 했지만 할머니의 사정을 듣더니 자기가 거실에서 자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래도 공부하는 애한테 그러라고 할 순 없어 남편이랑 둘이 거실에 누운 거죠. 그렇게 어머니가 이사 오신 첫날 저녁은 잔소리와 한숨으로 끝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당연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박 2일 집을 비운 사이에 시어머니 살림이 통째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첫날부터 살림이 어떻다, 맏며느리가 어떻다, 들볶이는 마당에 그 상황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우라통이 터져 가슴을 치자 옆에 누운 남편이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 대뜸 짜증을 부렸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이 상황에 잠이 오겠어? 여보,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아. 어머니 형님네랑 사시라고 해. 어떻게든 돈 구해서 어머니 모셔가라고 하라고. 자기네가 아쉬울 때는 5년이나 개고생한 우리 몰아내고 안방 차지하더니 이제 와서 재산 다 들어먹고 어머니 또 우리한테 모시라는 게 말이야 똥이야?
하지만 남편은 팔이 안으로 굽는지 그래도 저처럼 대놓고 자기 식구들 욕을 하진 못하더라고요. 아이, 그건 그런데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뭐? 그럼 우리 사정은? 계속 이렇게 어머니한테 안방 내드리고 거실 생활하자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집도 나중에는 우리한테도 절반의 권리가 있는 건데, 진짜 도움 필요할 때 모신 우리한텐 한마디도 없이 통째로 큰아들네 퍼주신 게 맞는 거냐고. 여보, 진정해. 나도 답답한데 연세도 많으신 분을 당장 어디로 가시라고 해. 갈 데가 없으시잖아. 갈 데가 없으면 미리 사정을 말씀하셨어야지. 마음대로 짐을 들이시는 게 맞는 거야? 저번에 우리 골방으로 보내고 부엌도 쓰지 말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러시냔 말이야.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대해도 꿈틀거리지도 못하는 지렁이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관심도 없는 게 자식이냐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며칠만 견뎌보자. 내가 형이랑 얘기해서 어떻게든 정리할 테니까. 남편은 쩔쩔매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뭘 그렇게 잘해주셨다고 어머니와 아주버님네를 싸고 도는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라는 게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한번 자리 잡은 어른을 다시 내치기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미움과 원망만 가득해도 며느리 도리라는 것이 있으니 어르신 끼니는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밥상 앞에 앉은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또 한 말씀 하시더군요. 이게 국이냐 찌개냐? 이게 무슨 맛이야? 큰애는 간도 아주 딱 적당하게 잘 맞추던데 너는 살림한 게 몇 년인데 아직도 이타령이야. 제 기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어머니의 말씀에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끓인 건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동안 입맛이 변하셨나 봐요.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참고 산 거지. 눈치가 저렇게 없으니 그 나이에도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떡 만든다고 유세는 오지게 부리더니 돈 벌어 뭐 했냐? 남들 다 사는 집도 하나 못 사고.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끝내 어머니께 한마디도 따지진 못하더군요. 평소에도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긴 했지만 유난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작아지는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그 순간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참으면 이번엔 제가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못마땅하신데 여긴 왜 오셨어요? 그리 마음에 드는 맏며느리랑 사시지 왜 꼴보기 싫은 저한테 오셨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어요.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따위 소리를 해? 너 시어미가 이 집에 들어온 게 그렇게 꼴보기 싫고 꼽냐? 같이 살기 싫으면 네가 나가. 엄연히 여기는 내 아들 집이야. 그 말씀에 저도 울컥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충 쌓아온 짐들을 들춰내 옷가지와 귀중품만 챙겨 짐을 쌌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손이 자꾸 떨리더군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도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나가라면서요. 어머니 말씀대로 나가드릴게요. 그렇게 제 살림이 못마땅하시면 어머니가 직접 살림하면서 아들이랑 사세요. 전 나갑니다. 오냐 그래? 누가 무서워할까봐? 2번 오는 일 없게 말끔하게 잘 챙겨서 나가거라. 헌데 그때 시어머니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순간에도 제가 나가든 말든 유유히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남편은 쩔쩔매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전 그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든 채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던 바로 그 찰나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야 잠깐만! 뒤를 돌아본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맨발로 한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채 저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시던 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헐레벌떡 뛰어나오신 겁니다. 그러더니 제 다리를 와락 붙들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가지 마라. 어? 제발 가지 마. 저는 그 갑작스러운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경 변화가 있었기에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던 분이 맨발로 뛰어나와 며느리 다리에 매달려 울먹이시는 걸까요? 어머니가 통화하시는 걸 본 지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모습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전에 어머니가 치료받으시던 대학병원이 떠 있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죠.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방금 그 전화 어디서 온 거예요? 혹시 병원이에요? 그 물음에 어머니가 여전히 제 다리를 부여잡으신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또 큰일이 났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게... 뒤따라 나온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셋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아 어머니는 한참을 흐느끼시다 간신히 입을 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방금 결과가 나왔다더라. 근데 그게 다시 생겼다는구나. 그것도 다른 데로 퍼져서. 그 말씀에 잠깐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5년을 갈아 넣어 살려낸 분에게 다시 그 병이 찾아왔다니 듣는 저조차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닌 그제야 제 손을 꼭 붙들며 애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 한 번만 더 나 좀 도와주련? 너 아니면 내가 그 병을 어떻게 또 견디겠니? 큰애는 형편이 저 모양이고 너밖에 없다. 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의 재발과 전이가 안타깝다고 해도 솔직히 그 짓을 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게다가 큰아들이 돌아오자 저희를 골방으로 내치시던 어머니의 매정한 얼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전 이제 못하겠어요. 둘째야! 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부르셨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년이에요, 어머님. 제가 5년을 어머님 곁을 지킨 게... 근데 큰아주버님 들어오신다는 한마디에 저흰 골방으로 밀려났고 어제는 짐 보따리에 떠밀려 거실에서 잤어요. 그런 저한테 어떻게 또 어머니 곁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곁에 있던 남편을 향해 매달리듯 소리치셨어요. 얘, 네가 좀 설득해봐라. 어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되니? 5년 전 모셔놓고 마지막에 매정하게 나오면 그동안 한 일이 무슨 소용이야? 그때 저는 당연히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들 거라 짐작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늘 약자가 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어머니 쪽이 아니라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여보, 가지 마. 여긴 당신 집인데 어딜 간다고 그래.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난 이제... 그런데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형한테 가세요. 형이 친자식이잖아요. 엄만 친아들이 모셔야죠. 그 말씀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남편을 올려다보셨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친아들이라니. 너희 둘 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게 무슨...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 알아요. 형 결혼식 날 친척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듣고 알았어요. 형은 엄마가 낳은 아들이고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요.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산 거예요. 어린애도 아니고 다 커서 친부모 친자식,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요. 그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에 머리가 어지랬어요.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저도 까맣게 몰랐거든요. 어머니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남편만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죠.
엄마가 계속 형이랑 저 차별하신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래도 그게 친자식이라서는 아닐 거라고, 그냥 내가 형보다 못나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그 오랜 시간을 하루같이 새벽잠 줄여가며 엄마를 모셨는데 형이 돌아온다니까 고민도 없이 저희를 골방으로 보내고 부엌도 못쓰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참았어요. 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변명하려 하셨지만 남편이 그 말을 가로막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도 그래요. 엄마가 다 빼돌려서 형 사업자금으로 갖다 부어버린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것도 다 참았어요. 친엄마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머니라고 길러주신 정이란 게 있으니까 참았다고요. 얘야, 그건...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형 망했다고 짐 싸들고 와서 안방 차지하신 것도 모자라 아침부터 살림까지 꼬투리 잡고 형수 얘기나 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요? 엄마 재발하셨으니 다시 이 사람한테 그 수발을 또 들라고요? 조금 전에 나가라고 그렇게 길길이 뛰시던 분이요. 됐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친아들한테 가세요. 이번엔 형이 모셔야 맞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전 그제야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평생 자기 어머니라고 여기며 산 사람에게서 받아온 차별, 그 이유를 알게 된 뒤에도 입 한 번 떼지 않고 견뎌온 세월의 서름이 그날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서럽게 우셨습니다. 얘야,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지.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것도 다 있고 미안하구나. 제발 한 번만 더.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내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에 남편은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모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사정이 안 좋아 안 된다고 발뺌했죠. 그래도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큰 소리 쳤습니다. 형, 엄마 친아들은 형이잖아. 그래서 재산도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모시는 건 못하겠어? 이번엔 형이 모셔. 더는 우리한테 미루지 말고. 그 말 한마디에 아주버님도 더는 토를 달지 못하더군요. 결국 며칠 뒤 차를 끌고 어머니를 데리러 오긴 했지만 아주버님이 택한 건 집을 얻어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누라 눈치가 보여서 안 된다며 항암 치료받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처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다시 일으키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두 번 면회 갈까 말까 했고 맏며느린 아예 발길조차 끄는 것 같더라고요. 끼니마다 죽을 끓여 입에 떠넣어 드리던 사람도 새벽마다 약을 챙기던 사람도 옆에 없으니 어머니의 두 번째 투병은 외로움 속에서 더디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둘째야, 나다. 잘 지냈니? 네,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말이 아니지. 너무 외롭고 힘들구나. 입이 까슬거리는데 여기 밥은 도통 입에 맞지도 않고 혼자 가만히 누워있으면 자꾸 네 생각이 나더라. 예전에 네가 끓여주던 그 호박죽이 그렇게 생각나. 딱 한 번만 더 먹어보고 싶구나. 전화기를 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아무리 차갑게 돌아섰다 해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번에 정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몸도 성치 않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 일이 두세 번 반복되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호박죽이 드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내가 한 번만 다녀올까 봐. 그래도 당신을 키워주셨고 5년이나 모신 정이라는 게 있는데.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가지마 여보. 잘 생각해봐. 엄마가 외로워서 당신 찾는 거 그게 진심인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이 당한 일 벌써 다 잊은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보, 한 번 가면 두 번 가게 돼.
두 번 가면 또다시 그 짐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야. 엄마는 안 변하셔.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친아들밖에 모르시는 분이잖아. 그런 분을 우리가 또 보살펴드릴 의무는 없어. 이제 우리 가족이나 챙기며 살자. 그런 남편의 말에 전 한참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그 선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혼자 말없이 다녀올까도 생각했지만 그랬다가 남편 말대로 어머니한테 덜미라도 잡혀 또 예전과 같은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요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꼭 정성이라는 것이 보답으로 돌아오길 바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희생한 상대의 고마움은 아는 게 사람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 당연한 이치를 우습게 여겨 결국 외로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니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주변의 고마운 분들에게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 정말 감사합니다.